야담상회를 찾아주신 선비님들 감사드리옵니다. 야담상회와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시길 희망해봅니다. 첫 번째 이야기 시작합니다. 옛날 옛적 과거 시험을 보기 위해 한양길에 오른 한 선비가 있었습니다. 이 선비의 이름은 허청으로 그는 이번에 치러질 과거 시험을 응시하기 위해 3년을 꼬박 공부에 매진했던 자였습니다. 비록 허청이 아직까지 과거 시험을 통과하지 못해 관직 없는 선비였으나 그 심지가 곱고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는 심성을 지닌 올바른 사람이었지요. 게다가 옳은 일에 끼어드는 오지랖 또한 넓은 편이어서 그는 주변에서 벌어지는 마뜩찮은 일들을 그냥 넘기는 법이 없었습니다. 이번 시험길은 그 각오가 남다르니 발걸음이 더욱 무겁구나. 내 이번만큼은 반드시 정신을 일도하여 과거의 통을 받고 말리라. 이에 허청의 집안 형편이 그리 넉넉한 것은 아니었기에 그는 이번 시험에서 낙방하게 되면 자신에게는 더 이상 과거를 응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을 것이란 사실을 아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허청은 남다른 각오를 다지고 고향을 떠나온 참이었습니다. 과거 시험이 치러지는 한양을 향해 자신의 시골 고을에서부터 기나긴 여정길에 오른 허청은 딴 생각을 품을 겨를도 없이 바쁜 걸음을 놀려 부지런히 한양을 향한 길을 재촉하고 있었지요. 몇 날 며칠을 그렇게 걸어 여독이 온몸에 가득 쌓여있던 어느 날 어둑어둑해진 숲길을 힘겹게 걸어가고 있던 허청이 잔뜩 조바심을 내며 중얼거렸습니다. 어허, 이거야말로 큰일이로세. 내 분명 꼼꼼하게 셈을하여 여정길에 소요될 시간을 계산해 보았거늘 이거 아무리 보아도 중간에 길을 잘못 든 모양인 게야. 이미 해가 넘어가 버린 터라 제대로 된 방향으로 틀 수도 없을 노릇이고. 해가 떨어지기 시작한 주변은 한적하여 민가의 그림자도 보이지 않았고 해는 그 속도를 높여 산자락에서 자취를 감추기 위해 열심이었으니 허청은 애간장이 타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과거 시험 응시를 위해 한양으로 길을 재촉하는 선비들은 제 걸음의 속도와 당도할 거리에 대한 대략적인 셈을 해두는 것이 기본이었습니다. 인근 민가의 주막이 나올 만한 간격을 미리 계산하여 걸어야 했으니까요. 주막이나 숙박에 대한 시설이 풍족하게 갖추어진 시절이 아니었기에 이를 꼼꼼하게 계산해두지 않고 무턱대고 걷다가는 바로 이 허청과 같이 노지에서 야숙을 해야 하는 상황이 비일비재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선비된 자로 기나긴 밤 노숙을 하는 것 또한 그리 달가운 일은 아니었지만 설사 노숙을 한다 하더라도 더 큰 문제와 마주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것은 바로 어둠을 틈타 활동을 개시하는 조선의 호랑이가 기승을 부리고 있던 시절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깊은 산중에서 무턱대고 야숙을 하다가는 바로 이 호랑이의 한 끼 식사거리가 되기 십상이었지요. 해가 저 어둠이 드리워진 산길은 호랑이가 활동을 시작하여 내려오는 영역과 걸쳐진 경우가 많았습니다. 건장한 성인 남성이라도 이 호랑이의 앞발에 채여 물려가면 꼼짝없이 죽은 목숨이었습니다. 이 일을 어찌한드아. 사정이 이리 되니 허청은 애가 달아 발을 동동 구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 갑자기 허청의 등 뒤에서 바스락거리는 발소리가 들려오는 것이었어요. 목덜미에 털이 쭈뼛 서는 기분이 든 허청이 재빨리 몸을 돌려서며 외쳤지요. 뉘시여! 허청의 외침이 산속 나무들을 타고 메아리처럼 퍼져나가자 큼지막한 바위 틈 뒤에서 일렁이는 그림자 하나가 보이는 것이 아니겠어요? 이보, 거기 뉘시냐 묻지를 않았소이까? 사람이면 썩 나와 모습을 보이시오. 그가 잔뜩 긴장한 채 눈을 부라리며 그림자를 자세히 뜯어보니 그것은 요사스러운 존재나 호랑이가 아니었습니다. 이윽고 그림자가 밝은 쪽으로 나와 허청 쪽으로 다가섰고 허청의 눈에 들어오는 것은 새파랗게 질린 얼굴을 하고 있는 여인이었지요. 아유, 깜짝이야. 선비님 목소리에 제 쪽이 더 깜짝 놀래버렸습니다요.
저야말로 숲길에서 웬 수상한 그림자 하나가 일렁거리길래 틀림없이 산적이다 싶어 몸을 숨기고 있었구먼요. 여인이 허청을 바라보며 핀잔하듯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허청은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며 여인에게 다가섰답니다. 어이구, 이거 놀라게 했다면 내 참으로 미안하게 되었소이다. 본디 나는 과거 시험을 위해 한양으로 향하고 있는 허청이라 하는 선비라오. 해가 저무는 통에 하루 기거할 곳을 찾지 못해 급한 마음에 안절부절하다 보니 그만 경거망동을 하고 말았구려. 허청이 머쓱해하며 말하자 여인이 반색하며 대답했습니다. 어머 그러신가요? 이것 때마침 아주 잘 되었습니다. 여기서 조금만 더 걸어 들어가면 백단골이라고 조그마한 고을이 하나 나옵니다요. 제가 그 백단골에 딱 하나 있는 주막을 꾸려가고 있는 사람이지 않겠습니까요? 저 역시도 건너고을에 볼 일이 있어 그것을 마무리하고 돌아오는 길이온데 날이 저물어 전전긍긍하던 차였으니 서로 길동무나하며 가면 알맞겠습니다요. 아니 그것이 정말이시오? 그렇다면 내 기쁜 마음으로 길동무를 해드릴 테니 부디 저희 길잡이를 좀 해주시구려. 어휴, 여부가 있겠습니까요, 선비님? 저는 삼내라 부르시면 씁니다. 그러하면 염치불구하고 선비님 신세를 좀 지도록 합지요. 여인의 말을 들은 허청은 기쁜 마음으로 그녀를 맞이했고 자신의 이름을 삼내라 밝힌 여인 역시 어두운 숲길을 홀로 걸어야 하던 차에 만난 든든한 남정네를 일행으로 두게 되어 안심하는 기색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며 어느새 땅거미를 넘어선 컴컴한 어둠이 내려앉은 숲길을 헤쳐 걸어갔지요. 이윽고 백단골에 당도하자 허청은 삼내의 안내를 받으며 한 주막에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선비님 덕분으로 어두운 숲길을 낭패 없이 잘 헤쳐나오게 되었습니다. 내 감사의 마음을 덧붙여서 오늘치 선비님 숙식대는 받지 아니었으니 마음 놓고 여독이나 푹 풀고 가시도록 하세요. 주모 덕분에 나 역시 노숙의 신세를 면하게 되었거늘 참으로 감사한 말씀이오. 그러하면 내 염치불구하고 주모의 호의를 기쁘게 받아들이겠소이다. 허청은 삼내의 배포에 활짝 웃으며 호의의 고개를 끄덕이곤 감사를 표하였습니다. 주막까지 함께 걸어오며 나눈 이야기와 그녀의 마음 씀씀이로 보건대 삼내는 심성이 악한 사람 같지는 않아 보였습니다. 허청이 잠시 평상에 앉아 숨을 고르고 있자니 삼내가 익숙한 솜씨로 저녁상을 만들어 들고 나왔고 허청의 앞에 놓으며 말했습니다. 식전이신지는 모르겠으나 산길을 헤매었으니 분명 배가 허기지셨을 것 같아 챙겨보았구먼요. 뜨끈하게 한 그릇 잡수셔요, 선비님. 이거 번번이 감사합니다, 주모. 허청은 마침 배가 고팠던 차에 잘 되었다는 듯 그녀가 내민 상을 받아들고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삼내는 허청의 상 옆에 조그마한 호리병과 소반을 내려놓고 허청이 식사를 하는 동안 자신은 홀짝홀짝 술 한 잔을 곁들이기 시작했지요. 두 사람은 길을 걸어오는 동안 채 못다한 이야기를 마저 나누며 더욱 친밀해졌습니다. 삼내가 건네는 술을 받아들어 얼큰하게 잔을 돌리니 허청은 점점 더 그녀의 호탕한 성미가 마음에 들기 시작했지요. 주모, 내 주모의 성미를 보건대 필시 이곳에서 돈방석에 앉을 귀인이시오. 사람 응대가 이리 사근하니 이곳에 머물지 않을 손님이 없겠다 이 말이오. 얼씨구 칭찬에 몸둘 바를 몰라 낯이 다 간지럽소만. 모든 객손이 다 선비님과 같이 저를 후하게 평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세상살이가 제 뜻대로 흘러가면야 더없이 좋겠다만 그게 어디 그렇게 된답니까? 안타깝게도 저는 이 마을 여편네들에게 아주 오지게도 찍혀 주막이 박살나기 직전입니다요. 뭐라? 아니 찍히다니? 대체 그것은 또 무슨 소리여? 허청의 물음에 그녀는 땅이 꺼져라 한숨을 내쉬었지요. 허청은 구슬피 늘어놓는 삼내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녀가 전해주는 이야기를 종합해보니 젊은 나이에 남편과 사별한 삼내는 이런저런 숱한 고생 끝에 겨우 이곳 백단골의 자리를 잡은 이후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주막을 세우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본디 상대의 아픔과 연민, 그리고 속 깊이 골아있는 마음들을 읽어내는 재주가 신통했고, 사람을 대할 때 싹싹하고 친절한 응대가 몸에 배어 있었기에, 거기에 매료된 나그네들 덕분으로 나날이 장사가 번창하고 주막이 알려지게 되었지요. 그리하여 마을의 사내들에게 주모와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10년 묵은 채증이 확 내려간다던가, 허심탄회 속마음을 내비치면 마치 명예와도 같이 답답한 부분을 어루만져 주더라 등등. 점점 이 주막의 주모인 삼례에 대한 입소문이 번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안 그래도 가장의 무게와 녹록지 않은 삶의 무게에 지칠 대로 지쳐있던 사내들이 하나둘 삼례를 찾아와서는 탁배기와 국밥을 팔아주며 그것을 핑계로 그녀와의 대화에 마음의 위안을 얻고자 하였고, 친절과 사근사근함, 그리고 삼례의 특출난 능력이 더해져 그녀에 대한 소문은 날개가 돋은 듯 더욱 퍼져나갔습니다. 그녀의 제법 반반하였던 용모도 한몫 거들었기에 저작거리 파다하게 내려앉아 있던 소문은 그 기세를 불려 눈덩이처럼 곁가지가 자라게 되었어요. 삼례를 보기 위해 많은 사내들이 찾아오는 통의 주막은 늘 국세통이었습니다. 허나 문제는 개중 태반이 이미 혼인을 한 사내들이었다는 점이었지요. 홀몸이라는 것을 드러내며 가볍게 굴지 않았고, 특별히 남들에게 오해를 살 만한 행동을 하지 않았음에도 정신없이 일에 치여 하루하루를 보내던 삼례가 어느덧 주막이 자리 잡아 한숨을 돌리고 정신을 차렸을 때는 이미 어디서 굴러먹었는지도 모를 주막의 주모한테 제 서방의 마음을 빼앗겨 분통이 터져 있던 마을 여인네들에게 공공의 적이 되어 있더란 것이었습니다. 그러한 이야기를 나누는 사이 밤이 무르익어 깊어졌고, 재미없는 사연이지요? 이거 공연히 우리 객손 마음에 시커멓게 파문이나 일으키고 말았구만요. 허참, 무슨 그런 말씀을. 아무튼 이거 듣다 보니 나도 모르게 이야기 속으로 빠져들고 말았구려. 내 짧지만 주모의 품행을 곁에서 느껴본 바 마을 아녀자들의 오해가 쌓이고 쌓여 그리 된 듯 싶소만, 어째 주모 스스로도 꼬여버린 실타래를 풀기 위해 혈안이라는 느낌은 들지 않는구려. 허청의 말에 삼례가 전곡을 찔렀다는 듯 이를 드러내며 웃었습니다. 무릇 아녀자들의 질투심이란 것이 어디 그리 쉽사리 풀린답니까? 그저 시간이 약이라 여기고 넘길 뿐입니다요. 아이고, 나도 참 주책이지. 자, 그럼 선비님, 어서 객방으로 드셔요. 밤 공기가 매우 찹니다. 긴 이야기를 마친 삼례는 겸연쩍은 듯 웃음을 머금고는 허청을 객방에 안내해 주었습니다. 자, 선비님요. 그럼 푹 쉬시오. 내 오늘 선비님과 즐겁게 이야기한 맛이 아주 달디달아. 혼자 된 지 오래된 몸이 얼큰하게 달아올라 버렸지만 두 눈 질끈 감고 얌전히 놓아드리는 것이니 허튼 생각이 나시면 그땐 내 방으로 건너오시구랴. 문고리도 내 열어두겠수. 원참 주모도 농이 지나치오. 탁배기가 얼큰하게 된 모양이니 주모도 얼른 들어가 쉬도록 하시오. 허청은 삼례의 사람 좋은 웃음을 배웅하며 그녀가 마련해준 객방에 들어섰습니다. 여독으로 지친 피곤한 몸이 비로소 따뜻하고 포근한 방을 만나니 허청은 자신도 모르게 꿀같은 단잠에 빠져들었답니다. 그렇게 허청이 주막의 안락한 지붕을 만나 휴식을 취하고 있던 바로 그 시각, 백단골 부녀자들이 하나둘 마을의 회나무 아래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모인 인파는 어느덧 30명이 넘는 규모였지요. 백단골 전체 가구 수가 50여 가구였으니 이는 작은 산촌마을에 거주하는 여인들이 거의 대부분 모인 셈이었습니다. 개중 유난히 드세 보이는 한 여인이 자신의 팔을 북북 걷어붙이고는 축대로 번쩍 올라섰습니다. 자, 모두들 아주 잘 모이셨습니다들. 이 자리에 모이신 여러 형님, 아우들, 오늘 일이 우리가 움직이게 된 이유는 모두 잘 알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깔끔하고 고즈넉하던 우리 고을에 흙탕물 웅덩이를 만드는 미꾸라지 같은 년이 있지요? 바로 저 동박 주막집의 주모 삼례년입니다.
오늘만큼은 기필코 우리가 저 3내년을 요절을 내야만 한단 말이오. 재작년인가 어디서 흘러왔는지도 모를 여편네가 난데없이 동구 밖에 주막을 내더니 이 백단골에는 하루도 바람 잘 날이 없지 않겠습니까? 이 집 저 집 부부싸움이 아주 그칠 날이 없습니다. 그 말을 들은 다른 여인들도 하나둘 맞장구를 치며 외쳤지요. 이참에 아주 주막에 불을 질러 버립시다. 옳거니 그 집 부엌에 있는 술독들을 몽땅 작살내버리고 살림살이도 박살냅시다요. 그년의 손발을 꽁꽁 묶어놓고 구멍을 틀어막아 버립시다.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단풍의 가을 하늘, 넉넉한 보름달빛을 받아 아름답기만 해야 할 밤 시간이거늘. 회나무에 모인 이 부녀자의 부대는 씩씩대는 콧김을 뿜으며 저마다 살벌한 말들을 입 밖에 뱉는 것으로 대동단결하더니 이윽고는 동구 밖으로 진격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기세 좋게 주막 안까지 들이닥친 부녀자들의 소란에 달콤하게 녹이던 잠이 달아나 버린 허청이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알아차리고 밖으로 나왔지요. 허청을 발견한 한 여인이 그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얼씨구 또 어디서 외간산의 놈을 물어와서는 저리 객방에 넣어놓고 웃음을 팔고 있었구만. 이 여편네를 그냥 두면 아니 될 일입니다. 어디서 저런 궁둥짝이 가벼운 년이 들어와 이 마을의 위계를 뒤흔든단 말입니까? 아까 전 삼내가 읍소하던 대로 과연 아녀자들의 분노가 하늘에 닿아? 흉흉하기 이를 데 없는 기세였습니다. 서슬퍼렇게 외치는 그네들의 난리법석을 잠자코 보고 있던 허청이 팔짱을 낀 채 그들의 동태를 살피고 있었습니다. 모인 여편네들의 분위기가 어째 이대로 두었다가는 필시 삼내가 말한 대로 경을 쳐도 단단히 칠 것만 같았으니까요. 이보시오들 진정들 좀 하시오. 이 이야기를 듣자 하니 오해가 쌓여 있는 듯한데 말로 해결할 일을 어찌 이리 때로 모여와 겁박을 준단 말이오들. 우리가 진정하게 생겼소. 거 아무것도 모르시는 양반 같으신데 우리들 일에 상관치 마십시오. 허청이 그들을 타일렀으나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이윽고 삼내 역시 마당의 소란을 듣고 제 방에서 걸어 나왔지요. 삼내를 발견한 한 덩치 큰 부녀자가 삼내에게 삿대질을 하며 버럭 대가릴성을 놓았습니다. 3내 내 인연, 내 죄를 내가 알렸다? 그리고는 마치 그것이 신호였다는 듯 부녀자 일행들은 다짜고짜 그녀에게 달려들어 치도곤을 놓기 시작했습니다. 삼내는 이미 각오했다는 듯 그들의 성화에 반항하거나 변명할 생각도 없어 보였습니다. 처연한 표정으로 그저 좋을 대로 하라는 듯 자포자기한 모양새였지요. 그것을 보다 못한 허청이 대노하여 크게 일갈하며 그녀들을 뜯어말렸지요. 아니 이것들 보시오. 이것이 대체 무슨 짓들이오. 도저히 더는 보아줄 수가 없으니 멈추지 않는다면 나 역시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오. 꼿꼿이 서서 밤하늘이 찢어져라 고함을 지르는 허청의 기세에 삼내의 옷을 찢어발기며 그녀를 바닥에 눕히던 백단골 온 동네 여자들이 말 한마디 못하고 어안이 벙벙한 모습으로 멈춰섰습니다. 허청이 분노에 찬 얼굴로 말을 이어나갔지요. 내 자세한 사정을 모르는 외지인이라고는 하나 이것 하나만큼은 잘 알겠소. 여기 이 주모는 댁들에 비해 빼어나게 젊은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용모가 견줄 수도 없을 수준으로 빼어난 미색도 아니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들의 남편들이 어째서 이 주모의 면을 보기 위해 찾는지 궁금하지 않으시오들? 어찌하여 이 주모와 하룻밤에 인연을 만들지 못하여 안달인지 그대들은 정녕 모르시겠소들? 문제의 본질을 모르고 핵심을 외면하여 애꿎은 주모만 드자비를 하려더니 참으로 내 답답할 뿐이외다. 진정한 문제는 바로 그대들에게 있는 것이오. 씩씩대며 콧김을 뿜던 그들에게 누가 찬물 한 바가지를 끼얹은 듯? 허청의 일갈 앞에 그들은 대꾸 한마디 없이 조용했습니다. 그것은 마치 정국이라도 찌른 듯한 형국이었습니다. 허청은 기세를 몰아 더욱 열변을 토했지요. 한 번씩들 나의 말을 곰곰이 되짚어보고 반문들 해보시오. 번잡스러운 아이들 잠들기만을 학수고대 기다려 그제야 겨우 한 번 더듬더듬 안 사람 곁으로 가면 어떻소? 피곤하다고 발길질이 날아오고 그것도 아니면
벌써 잠이 들어 입을 벌리고는 코까지 드르렁드르렁 골고 있지는 않았소? 그러다 겨우 어떻게 거사까지 끌고 올라치면 이놈의 여편네가 비몽사몽간에 마치 고목토막처럼 꿈쩍도 하지 않고는 하품이나 하다가 일이 끝나버리니 이 꼴을 보고도 정이 붙을 사내가 어디 있겠느냔 말이오. 아니, 선비님, 그것이 어디 우리만의 잘못이라는 말씀이시오? 허청의 말에 한 여인이 그간 쌓인 울분을 내뱉듯 억울함을 토로했지요. 허청은 이해한다는 듯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물론 아주 잘 알고 있소이다. 새벽같이 일어나 밥 챙기랴, 칭얼거리는 자식들 챙기랴, 거기다 농사일까지 돕느라 저녁상만 물리면 몸이 천근만근 가라앉을 테지요. 눈꺼풀에 납을 올린 듯 무거워 비몽사몽이 되는 것 또한 100번 1000번 이해하는 바이오. 허나 그럴수록 사내의 마음을 꽉 틀어지는 자만이 안방 살림을 휘어잡는 것 아니겠소이까? 지아비와 운우를 나눌 때 가지를 벌린 썩은 고목이 아닌 진정한 예인이 되는 법을 깨우쳐 본다면 과연 그때도 지금과 같은 고단한 생활이 계속되겠소? 허청은 한참 동안이나 마루에 서서 그녀들을 내려다보며 일장훈계를 이어갔고, 처음에는 기세등등하게 들이닥쳤던 부녀자 부대는 마루 아래서 허청을 올려다보며 꿀먹은 벙어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찍소리도 안 나오는 사이 허청이 주모를 향해 손짓하며 말했지요. 그리고 그것은 바로 이 주모를 통해 배우면 되는 것입니다. 예로부터 통치를 하는 자는 배움을 게을리하는 자 위에 군림한다 하였소이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였음에도 그저 질투심과 개간에 눈이 멀어 한 세월 남이나 헐뜯다가 끝내고 싶으면 그리들 하시오. 허나 내 말을 이해한 사람들은 아마도 내일부터 다른 행보로 이 주모를 찾아오겠지요. 그러니 오늘은 이만 모두 썩 물러들 가시오. 허청이 버럭 일갈하며 꾸짖자 아낙네들은 저마다의 얼굴을 흘끔거리며 눈치를 보다 쭈뼛쭈뼛 하나둘 제 집으로 돌아가 버렸고, 입을 떡 벌리고 허청의 행동거지를 지켜보고 있던 삼내가 반색하며 다가왔지요. 아니 선비님요. 대체 그러한 웅변솜씨는 어디다 숨겨두고 있었답디까? 참으로 저 흉흉하기 짝이 없던 여편네들이 혀를 말아감추고 꿀을 먹은 벙어리가 되다니. 내 평생 이러한 광경은 또 처음입니다 그려. 어허, 과찬이 지나치시오. 그저 주모의 인덕에 이끌려 주제넘게 도운 것이니 기분이나 상하지 않았으면 좋겠소이다. 허청이 제 머리를 긁적이며 대답하자 주모가 너덜거리던 제 옷가지를 정리하며 응수했지요. 기분이 상하다니요? 오히려 혼자인 저를 업수히 여기지 않고 이리도 저희 사정을 돌보아 주시니 오히려 기분이 들떠 다른 생각까지 들지 않겠습니까? 그리도 사내의 마음을 휘어잡는 예인에 대하여 빠삭하시니 어디 인연의 기회도 한 번쯤 시험해보는 것도 좋겠지요. 그렇게 말한 삼내가 셀쭉 웃으며 허청의 옷깃에 자신의 손을 가져다 대었고, 그것을 본 허청이 짐짓 턱기침을 하며 점잔을 빼자 삼내는 그의 손을 이끌고 제일 아랫목이 따뜻한 방으로 그를 인도하는 것이었지요. 그렇게 두 사람은 한바탕 부녀 부대가 휩쓸고 간 뒤 조용해진 주막 안을 시끌벅적하게 데우며 세 차례가 넘는 걸출한 시간을 가지게 되었고, 허청은 그야말로 주모의 기회가 그저 말뿐임이 아니었음을 뼈저리게 느끼는 때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이튿날 점심 나절, 삼내와 거나하게 회포를 풀었던 허청이 한양길 여정에 필요한 준비를 하러 장터에 나가 있던 사이, 어제 아녀자들 틈에 섞여 찾아들었던 오간의 부인이 주막에 찾아왔습니다. 그것이 그러니까 형님 안에 계시오? 네 이것 좀 들어보시라 가져왔소이다. 엉거주춤한 자세로 부추떡을 한 대접 들고 와 삼내에게 내민 오간의 부인이 귓속말로 삼내에게 무언가를 부탁하기 시작했지요. 그녀의 귓속말을 가만히 듣고 있던 삼내가 활짝 웃으며 대답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거야 원사람도 참. 그리도 나를 미워할 시간에 진작 찾아오지 그랬었나. 그런 것이라면 내 틀림없이 가르쳐줄 수 있지. 삼내가 씩 웃으며 대답하고는 오간의 부인을 데리고 한참이나 방중술 강의를 펼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강의를 들은 오간의 부인은 얼굴을 벌겋게 물들인 채 기대에 찬 표정으로 삼내에게 연신 인사하며 돌아갔고, 오간의 부인이 가자마자 동구 밖에 40 넘은 서초 씨 부인이 인절미를 싸가지고 주막을 찾아오는 것이었습니다. 아우님 계시는가? 바쁘지 않으면 나 좀 잠깐 봄스. 그녀 역시 겸연쩍은 얼굴로 인절미를 내밀고는 한참 동안이나 삼내에게 개인 교습을 받고 활짝 미소를 지으며 돌아갔지요. 허청의 일갈 속 숨어있던 조언에 눈을 뜨고 이렇게 삼내의 교육을 받고 돌아간 부인들은 그날 이후로 얼굴에 근심이 사라지고 담벼락 너머 집안에서는 웃음꽃이 피어났으며, 또한 부부의 금슬이 눈에 띄게 좋아져 그 집의 사내들은 삼내내 주막에 걸음을 하기는커녕 다른 여자들에게 한눈조차 팔지 않게 되었으니, 삼내만 보면 정신을 못 차리던 사내들이 이젠 자신의 아내만 찾느라 밤이 새는 줄도 모를 정도로 삼내의 쪽집게 강의는 훌륭하고도 전륜했습니다. 이것이 입소문을 타고 무섭게 번져 금세 백당고를 점령하였지요. 며칠이 지나고 허청이 한양길로 나설 시기가 도래하자 주막 앞은 삼내의 강의를 듣기 위해 찾아온 백당골 부인들로 발디딜 틈이 없었습니다. 그녀들의 손에는 입을 것, 먹을 것, 기타 사치품부터 엽전까지 삼내에게 바칠 뇌물들이 한아름 들려 있었습니다. 허청의 말대로 삼내는 어느덧 백당골의 주적에서 베갯머리 일의 해결사로 등극하게 된 것이지요. 그렇게 허청은 삼내를 도와 주막의 번성과 그녀의 안녕을 도모하였고, 삼내는 허청을 은인으로 삼겠다며 과거를 보고 돌아오는 길에 다시 제 주막을 들러준다면 일전의 밤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묵직한 보은으로 허청에게 보답하리라 약속하며 웃어 보였습니다. 선비님 덕택에 저희 먹고 사는 문제가 안정되었으니 꼭 저와 우리 주막을 기억해 두셨다가 다시 들러주셔요. 선비님을 평생의 은인으로 삼고 방과 음식, 그리고 저까지 대접해 드리겠으니 말이어요. 알겠소. 네 그리 하겠소이다. 자, 주모. 그럼 몸 건강히 잘 지내시오. 허청은 버선발로 마당까지 나와 자신을 배웅해주는 삼내에게 손을 흔들어 인사하고는 한양을 향해 다시금 발걸음을 재촉하였습니다. 그렇게 허청이 한양을 향해 또다시 머나먼 여정에 오른 지 얼마 뒤 또 한 번 걸음의 속도 계산에 실패해버린 허청. 어허, 한 번도 아니고 2번씩이나 일이 낭패를 맞이하다니 나도 참 구제불능이로다. 한밤중 인적 드문 길가에서 노숙을 해야 할 처지가 되자 난색을 표하며 허둥지둥하던 찰나였습니다. 비키시오, 비켜서시오. 그런 허청의 옆으로 웬 근사한 가마 하나가 앞질러 지나가는 것이었지요. 허청이 한쪽으로 비켜서며 가마 안을 흘끗 바라보니 안에는 한 여인이 타고 있었습니다. 가마의 모양새가 서둘러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는 듯한 낌새였지요. 오라, 참으로 다행이로다. 이 앞으로 나아가면 인가가 있나 보구만. 노숙 신세를 면할 수 있다는 기대에 허청은 걸음을 재촉하여 가마를 쫓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허청이 가마를 쫓아간 지 머지않아 어느 큼지막한 기와집 한 채가 그의 눈앞에 나타나게 되었고, 대문 앞에는 가마꾼과 그 안에 타고 있던 여인의 것으로 보이는 발자국들이 어지럽게 남아있는 것으로 보아 가마의 목적지도 분명 이 집이었음이 틀림없었습니다. 이리 오너라. 과거길을 재촉 중인 한양행의 한선비여. 하룻밤 신세를 부탁하려 하니 부디 문을 열어주시오. 과거시험 응시생의 선비들이 한양길로 향하는 도중 이렇듯 날이 저물어 묵어갈 곳이 필요할 때 방문하게 되면 응당 손님방을 내어주고 식사를 제공하는 것이 보편적이었습니다. 그것을 허청도 잘 알고 있었기에 나온 행동이었지요. 허청의 목소리를 듣고 대문이 열리며 주인장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오호라, 과거길에 오른 선비님이시군요. 자, 고생이 많으십니다. 어서 안으로 드시지요.
허청이 마당으로 들어서며 주인장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려 그의 얼굴을 살펴보는데 집주인의 표정에 깊은 수심이 짙은 것이 어쩐지 예산 일이 아닌 듯 보였답니다. 헌데 주인장, 어찌 그리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십니까? 이거 어쩐지 신뢰를 끼치는 것 같아 마음이 편치 않아 그러합니다. 아니요. 그런 것이 아니외다. 사실은 그것이 말입니다. 주인장은 고개를 저으며 안쪽의 방을 향해 처연한 시선을 던지고는 말을 이었습니다. 공교롭게도 집안에 그리 좋지 않은 우환이 있어 말이지요. 혼인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하나뿐인 나의 아들이 그만 정체도 모르는 작자의 손에 죽임을 당하였지 뭡니까? 하염없이 시간만 흐르고 있으나 아직 범인은커녕 작은 단서조차도 잡지 못한 상태라오. 관아에서도 그저 조사 중이니 기다리라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으니 내 너무도 괴로운지라 그것이 얼굴에 씌여 있는 모양이요. 허청은 하필 제 아들의 초상을, 그것도 불미스러운 일을 당한 아들의 초상을 맞이한 주인의 집에 묵게 된 것이 조금 편치 못하였지만 그렇다고 바깥에서 노숙을 해야 할 처지에 만난 지붕이었기에 가릴 처지가 못 되었지요. 이거 참으로 송구스럽습니다. 심려가 크신 분께 더듬 면이 서지 않는군요. 염치불구 집안에 누가 되지 않도록 조용히 묵어가겠습니다. 그렇게 허청은 조금 긴장한 채 이 집에서 하룻밤을 지내게 되었답니다. 참경은 깊어가고 잠자리는 편안했지만 어쩐 일인지 허청은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한참을 이리저리 뒤척이던 그는 몸을 일으켜 마당으로 나와서 신선한 밤바람을 쐬며 머리를 식히고 있었지요. 헌데 그런 허청의 눈에 수상하기 짝이 없는 그림자 하나가 들어왔습니다. 바로 담벼락을 월담하고 있는 어느 건장한 형체였답니다. 아니 이리도 야심한 시각에 이 무슨 수상하기 짝이 없는. 허청은 놀란 마음에 즉시 사람을 부르려다 말고 퍼뜩 어떤 생각이 미쳐 입을 닫고 조용히 그림자를 쫓기로 마음먹었지요. 분명 이 집안에서 벌어진 우환과 관계가 있으리라 짐작했기 때문이었어요. 그림자는 살금살금 발끝을 세워 조심스럽게 집 안으로 들어가고 있었고 허청 역시도 그림자가 자신을 눈치채지 못하도록 만전을 기해 뒤를 따르고 있는데 이것이 아무리 보아도 그림자가 향하는 방향이 수상한 것이었습니다. 재물을 노리는 도적이었다면 안채의 방향으로 향해야 맞을 것인데 이 그림자는 너무도 익숙하게 별당 쪽을 향하여 확고히 발을 놀리고 있었지요. 노리는 것이 무엇이든 별당이 목적지라는 점은 이 집안의 내부 사정을 잘 알고 있는 자임이 틀림없어 보였답니다. 게다가 그림자가 향한 별당으로 가까이 가니 이 집안에 당도하기 전 허청을 지나쳤던 가마가 문 앞에 놓여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가마 안에서 보았던 여인은 정황상 분명 이 집안의 며느리, 즉 죽임을 당한 아들과 혼인하여 과부가 된 여인일 터였습니다. 가마를 확인한 그림자에서 낮은 웃음소리가 들려왔지요. 그리고는 이곳이 제 목적지가 맞다는 듯 별당 안으로 훌쩍 들어가는 것이었어요. 어찌 이리 해괴한 혹여나 과부의 신세가 된 안악을 보쌈해 가려는 작자인가. 대강의 사태를 파악했다고 여긴 허청이 이번에야말로 사람을 부르려는데 아니 웬거려? 별당체 안에서 시시덕대며 웃음을 나누는 소리가 들려오지 않았겠어요. 이를 의아히 여긴 허청이 문 밖에 귀를 바짝 대고 안쪽의 소리를 염탐하자 월담한 그림자는 몹쓸 짓을 벌이려 침입한 자가 아닌 처음부터 이 과부 여인과 정을 통하기 위해 들어온 면식의 사내였습니다. 두 남녀는 서로에게 흠뻑 취해 농밀하기 그지없는 사랑을 나누며 밤을 적시기 시작했습니다. 그 광경을 지켜보는 허청은 참으로 입맛이 쓰게 느껴지는 것이었어요. 참으로 풍비박산의 집안이로구나. 이 무슨 해괴한 추태란 말인가.
제 남편을 일반적인 죽음으로 보낸 것도 아닌 마당에 추모는커녕 외간 사내를 불러들여 이러한 말종의 일을 벌이고 있다니. 내 과거에 통과하여 벼슬을 얻게 된다면 반드시 이 집안에 들러 이 과부 며느리의 난잡한 행실을 단죄하고 말리라. 허청이 혀를 차고는 몸을 돌려 제 방으로 돌아가려던 바로 그때 방 안에서 잔뜩 흥에 취해 있던 사내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내 드디어 당신과 이리 한 이불 속으로 들어와 정을 통하고 있으니 참으로 감개무량하오. 일이 이다지도 쉽게 흐를 줄 알았다면 좀 더 일찍 이 집안의 아들놈을 해치울 걸 그랬지 무어요. 그대의 부탁대로 그대의 남편을 처리했으나 관에서도 전혀 우리에 대한 단서를 잡지 못하고 있지를 않수이까? 이 말을 들은 허청의 눈에 분노가 가득 실렸습니다. 천인공로할 일을 사주한 며느리와 그것을 실행한 정부가 한 통속으로 움직인 범죄였던 것이었지요. 내 어찌 이 파렴치한 것들의 실태를 목격하고도 그냥 넘길 수가 있겠는가. 허나 지금의 내 신부는 그저 과거 시험을 목전에 둔 선비 나부랭이일 뿐. 이 사실을 당장 주인장에게 전한다면 분명 일정의 차질이 생길 터이니 허청은 반드시 과거에 합격하여 이곳으로 돌아와 불의를 밝히고 아들의 억울한 죽음을 풀어줄 생각이었습니다. 그런 마음을 먹고 이를 갈며 조용히 방으로 돌아온 허청은 불편한 마음으로 쿵쾅거리는 염통을 부여지고 겨우 잠이 들었지요. 꿈속에서 한양으로 향하는 오솔길을 걷고 있던 허청은 맞은편에서 걸어오는 다른 한 선비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허청과 가까워진 선비가 반갑게 인사를 건네왔어요. 여기에서 유생차림의 선비님을 다 만나보게 되는군요. 한양으로 향하는 분이시오? 예, 그렇소이다. 내 과거 시험을 위하여 한양으로 가는 중이지요. 허청의 대답에 선비가 고개를 갸웃거리며 반문했습니다. 과거 시험이라 하셨소이까? 헌데 어찌하여 지금 한양을 향하고 계신단 말씀이시오? 어제까지가 마지막 과거 시험이었거늘. 뭐시라고요? 그것이 무슨 소리십니까? 어제가 마지막이었다니. 분명 날짜가 아직인 것으로 아는데 그럴 리가 없소이다. 그럴 리가 없다니 무슨 말씀이십니까? 제가 벌써 어제 과거를 치르고 돌아가는 길이니 잘 알고 있지요? 선비의 말에 허청은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하였습니다. 이번 과거를 위해 준비해온 시간이 장장 3년이었거늘 날짜를 잘못 알아 응시조차 해보지 못하다니요. 그것은 너무도 가혹한 일이었지요. 아니, 절대로 그럴 리가 없소이다. 아직 열흘이나 남은 시험이 어찌 어제가 마지막이라는 것이오? 선비는 딱하다는 듯 혀를 차며 대답했어요. 이거 선비님께서 날짜를 잘못 외고 계시었구려. 여기 이것을 보십시오. 그 말을 한 뒤 선비는 제 품속에서 종이를 한 장 펼쳐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허청이 종이를 받아들어 보니 그것은 정말 과거 시험의 출제지와 그에 대한 답안을 빼곡히 적은 종이었지요. 이럴 수가. 허청은 결국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고 허탈한 마음을 감추지 못한 채 선비에게 받아든 과거 시험지만을 뚫어져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찌된 일인지 시험지에 적힌 글자 하나하나가 너무도 뚜렷하고 선명하게 허청의 머릿속으로 들어오는 것이었지요. 허청은 홀린 듯 종이 속의 내용을 읽고 또 읽어내려갔습니다. 본의 아니게 한참 동안이나 그것을 암기하고 있던 허청이 퍼뜩 고개를 들고는 선비를 향해 물었지요. 아니 헌데 이 출제문과 답안을 선비님께서는 어찌 시험장에 제출하지 아니하고 이리 들고 나오셨단 말이십니까? 이것이 진짜 출제문이었다면 이 답안은 누가 보아도 급제감의 훌륭한 답안이오만. 그의 물음을 들은 선비는 씩 미소를 지어 보이더니 허청의 어깨를 툭툭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이보시오, 선비님이시여. 네, 그럼 그대만 굳게 믿겠소이다. 그 말을 끝으로 허청의 눈이 번쩍 뜨이며 꿈에서 깨어났습니다. 온몸이 식은땀 투성이인 상태로 문을 여니 어느새 아침이 밝아 있었습니다. 이것은 필시 평범한 꿈이 아니다. 신묘하고도 기약이 짝이 없는 간밤의 꿈에 허청은 주인장이 권하는 아침상도 마다한 채 황급히 채비를 하고는 집안을 나섰습니다.
그리하여 우여곡절 한양에 당도하게 된 허청은 그 길로 과거 시험의 일정부터 알아보았고 다행히 자신이 알고 있던 그 날짜가 맞았기에 시험까지는 여유가 남아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안도한 허청은 과거 시험 당일까지 지낼 주막방을 하나 잡은 뒤 꿈속에서 보았던 단문의 내용을 종이에 적어내려갔지요. 그리고는 뭔가에 홀린 듯 그 내용을 암기하고 또 암기했습니다. 그렇게 과거 시험날이 다가왔고 시험장에서 출제자가 고하는 출제문을 유심히 듣고 보니 과연 꿈속의 선비가 건네준 종이에 적힌 그대로의 문제가 출제된 것이지 뭐겠어요. 토씨 하나 빠지지 않은 그대로의 원문이었습니다. 역시 그러하였구나. 허청은 눈을 감고도 쓸 수 있을 만큼 문제의 답안을 외고 있었기에 손쉽게 답안을 적어 내려갈 수 있었고 그렇게 수월히 과거에 합격하여 장원급제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암행어 사직을 맡게 된 허청은 그 즉시 얼마 전 자신이 묵었던 집안의 파렴치한 며느리와 내연남에 대한 사실을 고하였고 그렇게 허청의 출도지로 낙점받게 되었습니다. 암행어사 출도야를 외치며 들이닥친 허청과 관졸들은 그 집의 과부 며느리와 내연남을 잡아들여 자백을 받아내었지요. 두 사람은 며느리가 이 집안으로 혼인을 오기 전부터 이미 내연하여 사통하고 있던 사이였으며 집안의 재산을 노릴 요량으로 작당하여 신랑을 해치고는 근처의 연못에 주검을 유기한 것이었습니다. 모든 사건의 전말을 밝혀낸 허청이 과부 며느리와 그의 정부를 지엄한 국법으로 심판하여 관하에 하옥시킨 후 주인장에게 그간에 얽혀있던 사실을 알려주며 그를 위로하자 주인장은 크게 감격하였습니다. 그는 허청에게 자신의 수건과도 같은 일을 해주었다며 제 아들의 묵은한을 풀어주어 너무도 감사하다는 말과 함께 아들의 위패를 모셔둔 방으로 허청을 데리고 갔지요. 그곳에서 위패 위에 붙어있는 아들의 초상화를 본 허청은 깜짝 놀라고 말았답니다. 그는 바로 꿈속에서 허청과 마주쳐 그에게 과거 시험의 출제문을 전해준 바로 그 선비였던 것입니다. 그제서야 허청은 모든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역시 그러하였구나. 나의 짐작이 틀림이 없었어. 억울하게 죽은 바로 그 선비가 자신의 원수를 갚아줄 인재로 나를 선택해준 것이로구나. 나의 꿈속에 친히 등장하여 나의 수건이던 과거 합격을 도모한 게로군. 허청은 당신의 아들인 선비 덕분으로 자신 역시 과거에 합격할 수 있었음을 주인장에게 전해주며 그렇게 그를 위로하였습니다. 그리하여 허청은 부임과 동시에 맡은 사건을 속전속결로 해결한 공적을 치하받아 이후로도 조정의 신뢰를 쌓고 훌륭한 관리로 발돋움하였습니다. 훗날 그는 민생을 굽어 살피는 어진 관직자로 이름을 드높였으며 때때로 자신이 도와준 주막집에 들러 탁주를 곁들이고는 주모와 밤늦도록 묵은 회포를 풀며 주모에게서 민초들의 어려움을 속속들이 전달받고 그것을 돌보아 이후로도 임금의 신뢰를 받으며 승승장구할 수 있었다는 후문이 전해지고 있사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시작합니다. 옛날 옛적 조선의 기세를 잔뜩 받은 푸른 산으로 둘러싸인 어느 한적하고 고즈넉한 시골 마을이 있었습니다. 옹기종기 모여있는 초가집들의 부엌에서는 저마다 밥을 짓기 위해 아궁이를 떼며 뿌연 연기가 올라오고 있었지요. 반면 마을 어귀의 흙길에서는 떠들썩한 소년들의 목소리가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바로 마을의 유명한 중마고우였던 병필과 부사였어요. 이 두 소녀는 하루 종일 요란하게 마을을 헤집고 다니며 한바탕 신나게 놀고 있었습니다. 병필아, 개 섞어라. 이번에야말로 잡히면 내 녀석을 아주 혼쭐 내줄 테야. 부사가 작대기를 흔들어대며 앞서 뛰는 병필의 등 뒤를 향해 고함을 쳤습니다. 흥, 부사야. 너의 그 느려 터진 뜀박질로 내 털끝이라도 잡을 수 있을 성 싶니? 어디 한번 실컷 덤벼봐라, 이놈.
부사의 성화에 병필 또한 질세라 부사를 놀려대며 약을 올렸어요. 저 자식이, 얌마, 너 오늘 잡히면 가만 안 놔둘 줄 알거라. 다른 사람이 언뜻 들으면 다툼처럼 들릴 수도 있는 소리였으나 같은 마을에서 한날에 태어나 형제처럼 함께 자라며 지지고 볶아온 세월이 깊었던 두 사람에게는 그저 친분을 과시하는 일종의 유의와도 같았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동네가 떠나가라 뛰어놀던 두 사람이 숨을 고르며 땀으로 흠뻑 젖은 몸을 움직였지요. 바로 근방의 개울가로 가서 멱을 감기 위함이었습니다. 부사 이 예의도 없는 녀석아. 이 병필 큰형님께서 먼저 개울가 기미부터 하시고 나서야 들어가야지. 조그만 게 버릇없이. 어허, 형님은 얼어 죽을? 이 부사 형님께서 발에 물도 안 묻혔는데 동생놈이 건방지게 먼저 맛을 보려 하는 게야. 잠시도 입을 쉬지 않고 투닥거리던 두 사람이 희죽희죽 웃으며 개울로 들어가 몸을 축이는 사이 동구 밖으로 향하는 길쭉한 길모퉁이에서 한 소녀가 빨랫감을 잔뜩 이고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바로 두 사내 아이들과 지척의 거리에 살고 있는 동갑내기 소꿉친구 소분이었습니다. 병필과 부사의 우정만큼이나 이 소분 또한 깊은 친분을 가지고 있는 중마고였습니다. 사내 녀석들과 같은 나이였지만 머리 하나는 쑥 올라와 있던 훤칠한 기럭지에 어른스럽고 똘똘한 소분은 마치 누나처럼 천방지축의 두 소년들을 휘어잡고 있었답니다.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종종 걸음으로 걸어오는 소분을 발견한 병필이 자신도 모르게 입가에 미소를 띄웠지요. 사실 그녀는 바로 병필이 아주 어려서부터 쭉 연심을 품으며 짝사랑해왔던 소녀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강단 넘치고 말괄량이었지만 예쁘장하고 똑 부러지는 데다 제법 총명하기까지 했던 소분을 보고 있노라면 병필은 어느새 그녀와 혼례를 올려 오순도순 행복하게 사는 장밋빛 미래를 머릿속에 그리며 해벌쭉거리기 일쑤였지요. 역시 소분이는 언제 봐도 내 색식감으로 손색이 없다니깐. 어쩜 저리도 귀여울 수가 있을까? 그렇게 병필이 만연한 웃음을 띄우며 소분을 바라보던 것도 잠시 병필은 자신이 지금 멱을 감느라 옷을 벗어둔 상태라는 것을 퍼뜩 알아차렸습니다. 어이쿠 맙소사, 이거야 원 야단났네. 병필이 제 볼을 발갛게 물들이며 황급히 벗어둔 옷을 주워 입기 위해 개울 밖으로 나서려고 하는데 멱을 감다 말고 소분을 발견한 부사가 냅다 그녀를 향해 손을 흔들며 빽 소리쳤습니다. 어? 저기 못난이 소분이 아니야? 저 바보 같은 것이 또 하인들 몰래 제가 직접 빨래를 한답시고 저리 나선 것 같은데? 오호라, 맞네, 맞아. 야, 소분이 이 지지배야. 얘까지 빨래하러 나왔느냐? 아무것도 모른 채 신이 난 발걸음으로 걸어오던 소분이 부사의 고함 소리에 고개를 들어 그쪽을 향해 눈길을 던졌습니다. 어마마, 저 자식들이! 사내 녀석 둘이 개울가에서 멱을 감는 모습을 발견하고는 그만 화들짝 놀라 얼굴을 홍당무처럼 물들이고 말았지요. 그러나 소부는 호락호락 당하고 있을 성미가 못 되었습니다. 이내 눈썹을 꿈틀거리며 앙칼찌게 쏘아붙이기에 이르렀답니다. 야! 병필이랑 부사 이 천하의 망나니 같은 놈들아! 마을 빨래터에서 왜 멱을 감고들 난리들이야! 게다가 부사, 너 좀 가리고서나 친한 척을 해주면 어디가 덧나니? 어휴 정말 저 두 놈들 때문에 내가 못 살아. 빨랑 아무 거라도 걸쳐 좀. 빨랫감이 든 소쿠리를 집어던지며 있는 힘껏 성을 내는 그녀의 모습에 병필은 혼비백산하며 당황하였고 반면 부사는 귀여운 막내 동생의 재롱을 보는 듯 껄껄대며 웃었습니다. 그렇게 세 사람의 즐거웠던 유년 시절이 밥을 짓는 연기와 함께 무르익어 가던 시간들이었어요. 하지만 이들을 향해 불고 있던 순풍의 방향이 바뀌며 새로운 국면을 향해 접어들 줄은 그때 세 사람은 알지 못하였지요. 강산이 변하는 시간이 지나고 어느 깊고 깊은 어두운 밤 마을 유일의 물레방앗간에서 지푸라기가
부스럭대는 소리가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바로 소분이 몸을 움츠리는 소리였어요. 그저 왈가닥 소녀이던 소분은 어느새 어엿한 여인으로 성장했습니다. 눈매는 더욱 짙어지고 콧날과 입술도 존재감을 바짝 과시하여 제법 근사한 처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자신도 모르는 사이 어느덧 마을에서 으뜸가는 미색으로 자리매김하여 동네 사내들의 뜨거운 눈길을 받아내기에 이르렀지요. 소분아, 오래 기다렸지? 어머, 병필아. 아냐, 나도 금방 왔는걸? 조그마한 소년 병필 역시 나이가 훌쩍 차 건실한 청년이 되어 소분의 이름을 부르며 그녀 옆에 다가섰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이름을 부르며 자연스럽게 서로를 얼싸안았습니다. 일편단심 소분을 마음에 품고 있던 병필과 왕래하는 시간이 잦아져 어느새 소분 역시도 병필을 조심스레 제 마음에 담아두게 되었지요. 소분은 매사 진지하고 사려 깊은 경필의 듬직함이 참으로 안심이 되는 기분이었습니다. 병필아, 내 얼굴을 볼 수 있으니 나야 좋지만 너 아버님 아시면 어쩌려고? 너 이렇게 밤마다 몰래 빠져나오는 거 들키기라도 하는 날에는 아마 다리몽둥이가 성치 못할걸? 너를 만나러 나오는 것이 죄라 하면 나는 그냥 어떤 벌이라도 달게 받고 말 것이야. 그리고 그러는 소분이 너야말로 아직 혼인도 올리지 않은 처자가 이리 물레방앗간에서 사내랑 그렇고 그런 만남을 가지는 것을 알게 되면 아마 너희 호랑이 같은 어머님께서 너를 곤죽으로 만들어 놓으실걸? 소분의 꾸지람에 병필이 이를 드러내며 웃었고 그런 병필의 대답이 마음에 들었는지 소분은 복숭아처럼 빛깔 좋게 물드는 자신의 뺨을 두 손으로 가리며 살쭉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느덧 두 사람은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물레방앗간 안으로 들어가 사람들의 눈을 피해 알찬 사랑을 나누었지요. 그리고 그들의 사랑을 부엉이 소리가 감추어주는 시간이 짙어질 때 한창 무르익고 있는 물레방앗간을 서글픈 눈으로 바라보고 서 있는 그림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바로 부사, 병필과 중마고우이던 그 소년이었어요. 사실 부사 역시 오래전부터 소분에게 커다란 연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티가 나지 않도록 장난꾸러기처럼 굴어왔지만 소분을 연모하는 마음만은 누구보다도 진심이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을 그저 오랜 소꿉친구로 여길 뿐 결국은 자신의 단짝 친구인 병필에게 마음을 내어주더니 혼인도 올리지 않은 상태로 대담하게도 저리 정을 통하고 있는 것을 본 부사의 가슴은 마치 용암이 끓어넘치는 듯 구글부글 타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갈피를 잡지 못한 서운함과 패배감이 부사를 집어삼키는 중이었어요. 이것이 무슨 천지신명의 장난이란 말인가. 하필이면 소꿉친구 여인 하나를 두고 중마고우에게 질투를 느끼며 이리 경쟁을 벌여야 하는 관계가 되다니. 병필은 피를 나누지 않았을 뿐 나와는 형제와도 같은 소중한 친구 아니던가. 이런 마음을 집어먹는 나 자신이 너무도 부끄럽고 면목이 없구나. 부사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몸을 돌려 물레방앗간을 빠져나와 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병필은 성격이 온화하고 예의가 배어있는 데다 어릴 적부터 신원서판 또한 뛰어났기에 마을 사람들에게 신임을 받고 있는 유망한 청년이었습니다. 부사 역시도 친구인 병필의 됨됨이를 알고 있었기에 소분을 향한 마음이 걷잡을 수 없이 깊어질수록 더더욱 괴로움에 힘겨워하던 중이었습니다. 도련님, 안색이 좋지 않으십니다. 어디 편찮으시기라도 하신지요. 그러던 와중 시름이 깊던 부사의 곁으로 다가온 한 여인이 진심으로 부사를 걱정하며 물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미애로 오갈 데 없던 천혜고아를 거두어 부산의 집안에서 일하며 지내게 해준 여종이었습니다. 아니다. 괜찮단다. 걱정하지 말거라. 허나 도련님, 셋내가 보기에는 이리 밤바람이 매서운데 근심 가득한 얼굴로 반시진째 움직이질 않으시니 그저 너무 걱정이 되옵니다. 미애의 걱정 어린 말에도 부사는 밤하늘만 올려다볼 뿐 대답이 없었습니다. 도련님,
미애는 부사의 집안에 큰 은혜를 입었다는 사실을 늘 가슴에 새기고 있었어요. 그 마음이 무럭무럭 자라 이제는 지나칠 만큼 커졌기에 언제나 제게 따뜻하게 대해준 부사를 향한 이룰 수 없는 마음까지 남몰래 품고 있었지요. 부사를 위해서라면 미애의 충심과 연심은 무슨 짓이든 할 수 있을 지경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제 주인인 부사가 무엇 때문에 이리도 힘겨워하고 있는지를 아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중마고우와 정을 나누고 있는 소분이라는 여인, 바로 그녀 때문이라는 것을 말이지요. 처음 그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미애는 질투심에 휩싸여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감히 자신의 도련님이 품어주신 마음을 알아주지도 않고 도련님의 가장 친한 사내와 보란 듯 시시덕거리는 꼴이 너무도 분했지요. 그러다 이제는 그런 해픈 계집에게 홀랑 빠져 오랜 친우인 자신의 도련님까지 괴롭게 만드는 병필에게까지 그 분노가 닿아 있는 상태였습니다. 물론 이는 온전히 미애 혼자만의 착각이자 편견이었지만 부사를 향한 맹목적인 애정과 질투심에 눈이 먼 그녀에게는 변치 않는 진실로 굳어진 것이었지요. 한숨이 깊은 부사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미애는 다짐했습니다. 감히 우리 도련님의 마음을 저토록 아프게 만들다니 용서할 수 없음이야. 우리 도련님은 저리도 힘겨워하시는데 그것들은 신이 나서는 방탕하게 어울리고 있다니. 도련님을 대신해서 반드시 그것들에게 복수할 테다. 이를 갈며 서슬퍼런 눈빛을 뿜는 미애의 얼굴에서는 휘영청 뜬 밤하늘의 달빛조차도 베어낼 정도의 살기가 맺혀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마을의 선앙당에 사람들이 모여 웅성대고 있었습니다. 이 선앙당은 마을에서 매우 신성시 여기는 장소로 제 아무리 지체 높은 양반 가문이라도 산신과 선앙님의 노여움을 살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에 결단코 함부로 건드리지 않는 곳이었지요. 그런데도 선앙당 입구에 영험한 수령이 높은 신목 주변에 둘러져 있던 금빛 새끼줄과 장신구들이 간밤 감쪽같이 없어지지 않았겠어요. 모여든 사람들의 얼굴엔 불안감이 가득했습니다. 아니 대체 어떤 놈이 이 귀한 것을 겁도 없이 함부로 건드린 것이여? 이러다 신목에 부정이 옮아서는 동티라도 나버리면 마을에 화를 입기 쉽상대 말이여. 아, 그러니까 말이에요. 참말로 이것을 어쩌면 좋을지 모르겠어요. 정말! 사람들은 마을에서 신목으로 극진히 모시고 있던 나무에 둘러놓은 귀중한 금줄이 없어지자 선왕님의 화를 초래하여 마을에 큰 흉사가 닥치게 될까 두려워하였습니다. 그렇게 공포에 잠식된 마을 사람들이 사리분별이 되지 않는 상태로 흉흉한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을 때 인파의 틈에서 조용히 입을 다물고 있던 미애가 슬그머니 앞으로 나서 말했지요. 제가 어젯밤 소피를 보러 밖에 나왔다가 선앙당으로 향하는 길목에서 수상한 그림자를 보았던 것도 같아요. 아니 왜야? 미애 이거사 그것이 사실이더냐? 누구냐? 누가 이런 짓을 벌였어? 얼굴을 보기라도 한 것이야? 마을에서 가장 권세가 드높던 박첨지가 녹이 서린 얼굴로 물었습니다. 한양과 개성의 고위관직자들과 거상의 연줄이 닿아있던 그는 이 작은 마을에서 거의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자신의 부와 명예가 바로 이 선앙당과 선앙신에 대한 믿음에서 나왔다고 굳게 여기는 자였기에 반드시 범인을 잡아 치도곤을 놓으려 혈안이었지요. 미애는 속으로 씩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것이 말씀드리기가 조금... 내 이연, 바른 대로 구하지 않으면 내 너를 매우 족쳐서라도 이 천인공노할 짓을 저지른 범인을 반드시 찾아낼 것이다. 한패거리로 엮여 신정모진고초를 겪고 싶은 것이냐? 경을 치지 않으려면 썩 그 주둥이를 여러 이실 짓고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니라. 주변에 모여든 사람들도 가세하여 미애를 압박하기 시작하였고 맹목적인 공포감으로 아수라장이 된 분위기에
미애는 제 계획대로 되어가고 있음에 만족하며 거짓말을 술술 뱉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천부당만부당한 말씀입니다. 쇳내는 절대 이 일과 관련이 없으니 살려주셔요. 분명 그것은 병필 도련님이었습니다.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게다가 달빛이 내리비치던 순간에는 분명 금줄로 보이는 긴 새끼줄이 손에 들려있지. 뭡니까요? 새치어를 놀리다 경을 칠 것이 두려워. 그만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지. 뭐예요? 미애의 말에 사람들은 모두 놀랐습니다. 그 성실하고 평판 좋은 병필이 그런 짓을 할 위인으로는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지요. 그때 마을의 한량들이 앞으로 나서 입을 놀렸습니다. 그들은 평소 병필을 고깝게 여기던 자들로 미애와는 사전에 이미 약속이 되어 있던 무리였어요. 병필 도련님은 평소에도 이 선왕당을 싫어하셨지요. 전에는 한번 이곳에 불을 지르고 싶다고 중얼거리던 혼잣말을 들었습죠. 맞습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니 예전에도 이곳에서 선왕신을 욕보이는 말들을 하면서 돌담을 훼손하는 걸 본 적이 있는 것도 같습니다요. 추가로 등장한 증인들까지 가세하자 박첨지와 마을 사람들의 눈에서는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유망하고 인품이 올곧은 청년인 줄 알았더니 뒤로는 감히 이런 몹쓸 짓을 하고 다니는 놈이겼다. 여봐라, 당장 병필과 그 집안을 뒤집어야겠으니 어서 채비하거라. 사실 확인을 할 겨를도 없이 박참판과 그 수하들이 병필의 집으로 들이닥칠 기세였지요. 미애는 씩 웃으며 그곳을 빠져나와 자신이 세운 계획의 제이막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병필은 일사천리로 들이닥친 박참판과 일행들에 의해 즉시 사로잡혔습니다. 대체 이게 무슨 일입니까? 왜들 이러시는 거예요? 영문도 모르고 있던 병필은 자신의 결백을 주장할 겨를도 없이 분노와 공포에 사로잡힌 사람들에게 이끌려 관아의 옥사에 하옥되고 말았지요. 병필의 부모님은 병필이 채 청년이 되기 전 돌아가신 터라 이 소동을 말려줄 사람도 없는 형편이었습니다. 한편 소식을 들은 소부는 그야말로 사색이 되었답니다. 병필이 그런 짓을 할 리가 없어요. 무언가 단단히 잘못된 것입니다. 소부는 백방으로 뛰어다니며 마을 사람들에게 병필의 결백함을 피력하려 동분서주하였으나 사람들은 증인이 다수 있음을 근거로 그녀의 말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미애의 사주를 받은 왈패들이 저작거리 곳곳에서 지속적인 험담과 거짓으로 마치 병필을 범인처럼 묘사해 두었기에 저작거리는 이미 병필이 진범인 것이 기정사실화되어 있었어요. 소분 홀로 이 거대한 오해를 풀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이대로는 사람들에 의해 병필이 잘못될 수도 있다는 절망감에 눈물범벅이 된 소부는 부사를 찾아왔습니다. 제발 부사야. 내가 좀 나서줘. 너희 가문이라면 마을 사람들의 신임을 얻을 수 있을 거야. 병필이 그런 짓을 꾸미지 않을 사람이라는 건 부사 내가 더욱 잘 알지 않아? 소분아, 이 일단 진정해봐. 이러다 너까지 잘못되겠구나. 창백해진 소분을 부축하며 부사가 말했지요. 부사의 눈에 비친 그녀의 모습은 턱 밑까지 닿은 숨을 헐떡이며 오로지 병필을 위해 악에 바쳐 애를 쓰고 있었습니다. 눈물로 얼룩진 소분의 얼굴은 가녀리면서도 애틋했고 또한 지독하게도 아름다웠으며 단 한 번도 자신에게는 보여준 적이 없는 표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빌어먹을. 처음에는 이 거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촌극을 바로잡아 중마고를 곤경에서 구하고자 하는 마음이었으나 소분의 이 모습을 본 부사는 문득 엄청난 질투심이 자신을 덮치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병필을 위해 이토록이나 진심이며 자신은 돌보지 않는 그녀의 모습에 병필에 대한 막연한 부러움, 질투, 분노, 그리고 말로 형언할 수 없는 감정들이 소용돌이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병필이 진짜 범인이 아니라는 증거가 있는 것도 아니자. 소분이 너도 잘 알고 있겠지만 마을 선왕당과 관련된 죄인들은 우리 고을에서는 중죄인으로 취급되는 사안이야.
이런 일에 잘못 뛰어들었다가는 병피를 두둔한 너나 나까지도 화가 번질 수 있다는 걸 알아야 해. 뭐? 지금 그게 무슨 소리야? 부사 너 진심으로 하는 말이니? 다른 사람은 몰라도 부사 너만은 병필이를 믿어줘야지. 우리는 오랜 친구잖아. 잊었어? 오랜 친구? 소분의 날선 대답을 들은 부사의 심장에 벼락이 치듯 비수가 내리꽂혔습니다. 서로가 오랜 친구였으면서 나와는 그저 친구일 뿐이면서 병필과는 이토록 사력을 다해 정을 통하고 있는 관계로 나아간 그녀가 부사는 너무나 야속해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 소분이 너한테 나는 그저 친구일 뿐이겠지. 부사야, 대체 왜 이래? 아니,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튼 내가 무슨 수를 써볼 테니까 소분이 너는 일단 집으로 돌아가도 오케이. 너도 당분간은 몸을 사려야 해. 긴 싸움이 될 테니까 말이야. 병필이를 구하겠답시고 섣부르게 행동했다가는 오히려 악수가 될 수도 있어. 울고불고 난리가 난 소분을 달래 겨우 집으로 돌려보낸 부사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서서 터덜터덜 돌아가는 소분의 뒷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가늘게 떨리고 있는 그녀의 어깨가 부사의 마음을 찢어놓고 있었지요. 참으로 얄궂은 운명이로구나. 대체 나는 어찌하면 좋단 말인가. 부사는 깊은 한숨을 쉬며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멀찍이서 처음부터 끝까지 부사와 소분의 모습을 숨어 지켜보고 있던 미애는 표독스러운 얼굴로 이를 갈며 중얼거렸습니다. 도련님을 위해서라도 저 망할 것들을 결단코 요절내겠어요. 이제 곧입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셔요, 부사 도련님. 다음 날 소분은 자신의 집 마루 위에 가지런히 놓여있는 서신 한 통을 발견했습니다. 어라, 이게 뭐지? 웬 소신이 여기에? 소분이 서신을 집어들어 내용을 읽어보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금일 옥사에서 몰래 병필을 빼내올 예정이니 떠날 채비를 하여 마을 선앙당 신목 앞에서 기다리고 있으면 병필을 데리고 가겠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하면 병필과 함께 몰래 마을을 떠날 수 있도록 조치해주겠다는 덧붙임도 있었지요. 말이 새어나갈 것을 우려하여 이 일은 그 누구에게도 발설하지 말고 절대 비밀에 붙여야 한다는 신신당부의 말도 쓰여 있었습니다. 아니, 이럴 수가. 그래. 분명 부사야. 부사가 뭔가 방법을 찾은 것이 틀림없어. 서신을 확인한 소부는 이것이 필시 부사가 전달한 밀지라 확신했습니다. 자신과 병필의 관계를 얼추 유추하고 있을 사람이라면, 그리고 병필을 위해 이리 발벗고 나설 사람이라면 부사밖에 없다는 생각이었기 때문이지요. 소부는 당장 가볍게 짐을 꾸려 보따리 하나를 만든 다음 자신의 부모님이 기거하는 쪽을 향해 큰 절을 올리고 인사를 드렸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이런 불효막심한 일을 저지르는 딸을 용서하세요. 하지만 저는 병필이 없으면 이미 산목숨이 아닌 것과 진배 없어요. 이대로 병필이 잘못되기라도 하면 정말 견딜 수가 없을 테니까요. 부디 두 분, 저 같은 딸은 잊으시고 만수무강하셔요. 눈물 젖은 인사로 부모님께 예를 올린 소부는 황급히 보따리를 챙겨 들고는 선앙당으로 내달렸습니다. 한편 소분이 선앙당으로 향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부사 역시 제 방의 문고리에서 서신 한 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서신을 펼쳐 확인한 내용은 이러했습니다. 병필이 누명을 벗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았으며 그가 목숨을 보전할 수 있게만 도와준다면 앞으로는 부사의 여자로 살아가겠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더불어 그 각오를 확인하고 싶으면 오늘 밤 3경에 혼자 물레방앗간으로 나오라는 추신도 함께였지요. 설마 소분이 내 마음을 드디어 눈치챈 것인가? 근데 어쩌자고 이런 서신을 보내온 겐가? 이 녀석 조용히 집에서 기다리고 있어야 이럴 거늘. 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서신을 보낸 사람이 분명 소분이라 여긴 부사는 그 길로 불이 나게 소분의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허나 그녀는 이미 익명의 서신을 받고 선앙당으로 향한 이유였지요. 소분이 집에 없음을 확인한 부사는
그녀가 서신의 내용대로 물레방앗간을 향해 있으리라 멋대로 짐작했습니다. 역시 부재라는 것은 필시 지금쯤 물레방앗간으로 향해 있겠구나. 그렇다면 내게 이 서신을 남긴 사람은 소분이 확실하군. 그 길로 집으로 돌아온 부사는 긴장과 설렘, 그리고 막연한 걱정 때문에 초조하게 시간을 보냈습니다. 약속된 삼경의 시각, 달빛도 구름에 가린 어둠을 뚫고 부사는 황급히 물레방앗간으로 향했습니다. 그의 심장은 그 어느 때보다도 요동을 치고 있었어요. 문을 열고 들어서자 실내 역시 쾌쾌한 먼지 냄새와 어둠으로 가득 차 있었지요. 소분아, 나야, 부사. 너 여기에 있는 거 맞지? 부사가 소분의 이름을 부르짖음과 동시에 손으로 더듬어가며 안으로 들어서는데 그의 손목을 부드럽게 잡아채는 손길이 느껴졌지요. 여인의 소나기가 느껴진 부사가 반갑게 소분의 이름을 부르려는 찰나였습니다. 소분. 아, 그 순간 부사의 입술을 빠르게 덮치며 여인의 그림자가 그에게 매달려왔고 품 한가득 여인의 형체를 껴안은 형국의 부사는 그대로 집더미 위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소분아, 잠깐만. 내 말부터 좀 들어봐. 이러면 안. 부사가 제품에 매달린 그림자를 떼어내며 외쳤으나 그럴수록 그림자는 더욱 부사의 품 안을 파고들며 그를 완강히 껴안고는 입맞춤을 해댔습니다. 꿈에 그리던 소분을 제품에 안게 되었다. 여긴 부사는 머릿속이 너무나도 어지러웠지요. 더 이상 이성을 유지할 여유도 이유도 그에겐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부사는 그대로 제품 안에 파묻혀 있는 그림자를 와락 껴안으며 그간 품어온 연심을 마치 활화산이 폭발하는 듯한 모양새로 그렇게 무아지경의 사랑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소분아, 나는 정말이지 이날만을 기다려왔단다. 줄곧 너를 내 마음속에 품고 있었어. 부사의 기쁨 어린 목소리에 여인의 그림자는 응답이라도 하듯 밀착하여 그의 사랑을 받아들였지요. 반면 마을의 선앙당 신목 앞에서는 숨을 헐떡이며 주변을 두리번거리는 여인이 있었으니 바로 소분이었습니다. 그녀는 바짝 긴장한 얼굴이 되어서는 서신의 내용대로 경피를 구출한 부사가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지요. 이윽고 저만치의 수풀에서 바스락거리는 인기척이 들려왔고 소리를 들은 소분이 반갑게 몸을 돌리며 외쳤습니다. 부사야? 부사니? 병필이는 어떻게? 그러나 반가움에 잔뜩 커진 소분의 동공을 보기 좋게 비웃기라도 하듯 그녀의 앞에 나타난 것은 경필도 부사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미애의 사주를 받아 지금까지 물밑에서 움직이던 왈패 무리들이었지요. 엄마! 진짜네? 미애 그 계집애 말 맞다나? 참말로 이 으슥한 선앙당의 겁도 없이 혼자서 나와 있구먼? 미애 그 천하의 독종이 그래도 대굴박 하나는 기똥차게 굴린다 이 말이지? 이게 도대체 웬 떡이여? 아, 당연히 이 시간만을 기다리며 그동안 미의 그곳에 말 같지도 않은 귀찮은 부탁들을 잠자코 들어주고 있었던 것인데 안 나와 있으면 얼마나 서운할 뻔했어. 어차피 저 계집이 여기서 자취를 감춘들 지금 옥에 갇혀있는 병필이 놈과 엮일 것이 두려워 마을에서 도망친 것으로 이야기를 짜맞추면 되는 것이라고 미애가 그러지 않았는가. 그 말인즉슨 소분이 저 계집은 오늘 우리의 마음대로 요리해도 무방하다는 소리지. 그랬습니다. 이는 모두 미애가 꾸민 계략이었습니다. 소분에게 보낸 서신은 부사가 아닌 미애가 보낸 것이었지요. 소분이라면 경필을 구하겠다는 일념 하나에 눈이 멀어 반드시 이 서신의 내용대로 혼자 움직일 것이라는 미애의 예상은 그대로 적중했어요. 이 사실을 까마득하게 몰랐던 소분은 다급한 마음에 앞뒤 확인할 생각도 없이 홀로 선앙당 앞으로 나온 것이었습니다. 왜들 이러셔요? 그 이상 다가오면 소리를 지르겠어요. 창백해진 소분이 핏기 가신 얼굴로 뒷걸음치며 그들을 향해 외쳤으나 오히려 왈패들을 자극할 뿐이었습니다. 어디 한번 질러보라지.
야심한 삼경에 아무도 찾지 않는 이런 외진 선앙당까지 제 발로 찾아와 놓고 저리도 아둔할 수가. 사내들은 흉흉한 웃음을 띠며 소분에게 다가섰습니다. 키득거리며 재빨리 다가선 왈패들은 그 길로 소분의 입을 틀어막고는 신목 뒤로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는 예전부터 침을 흘리며 벼르고 있던 소분에게 자신들의 음험한 욕구를 풀어대기 시작했지요. 삼경이 훌쩍 넘은 선앙당 깊은 숲속에서는 부엉이의 구슬픈 울음소리가 소분에 찢어지는 비명소리를 묻어버리고 있었습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든. 물레방앗간에서의 길고 긴 사랑이 끝이 나고 충만한 기분으로 호롱을 켰으나 자신의 품에 안겨있는 여인이 소분이 아닌 자신의 여종 미애였음을 확인한 부사의 목소리가 미친 듯이 떨려왔지요. 도련님, 셋내가 드디어 오랫동안 품어오던 염원을 오늘 밤 풀었습니다. 이젠 정말이지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요. 반쯤 정신이 나간 사람처럼 싸늘하게 웃으며 말하는 미애의 얼굴을 본 부사는 말 그대로 섬뜩한 공포를 느꼈습니다. 자신의 여종에게 농락당했다는 분노보다도 맹목적인 목적 하나에 심취해 어리나간 듯한 얼굴로 이리도 무서운 계략을 꾸민 미애에 대한 두려움이 더 컸지요. 아니 설마 그렇다면 내가 꾸민 짓이란 말이냐? 이제까지의 모든 사건들이 전부 미애 너의 계략이었다는 말이더냐? 내가 어떻게 감히? 부사가 배신감에 치를 떨며 소리치자 미애가 눈알을 굴리며 대꾸했습니다. 일전에도 말씀드렸지요. 저는 도련님이 아파하시는 모습은 제가 죽는 것보다도 견디기 힘들다는 것을 말입니다요. 도련님을 아프게 만드는 것들을 절대 용서할 수가 없지요. 물론입니다. 절대로 용서할 수는 없는 법입니다요. 자, 도련님. 이제 셋내는 몸도 마음도 모두 도련님의 것이 되었어요. 그간 도련님께서 그토록 애를 태우셨던 바로 이 물레방앗간에서 말이지요. 셋내 참으로 여한이 없습니다. 감히 양반자 제분을 탐한 천것이라고 지금 당장 목을 치셔도 저는 기꺼이 받아들이겠어요. 소분이는 지금 어디에 있느냐? 도대체 무슨 짓을 꾸민 것이야? 부사는 치밀어 오르는 화를 주체하지 못하고 미애에게 달려들었고 한참의 실랑이 끝에 미애의 저고리 속에서 사라졌던 신목의 금주를 발견했습니다. 역시 미엔 이려 범인이었구나. 참으로 이리도 지독할 수가. 대체 어쩌자고 선왕당의 신목을 건드린 것이냐? 진정 너에게 닥칠 화가 두렵지도 않았더냐? 도련님을 제품으로 안을 수 있었는데 그까지 처가 무엇이 두렵겠어요. 자, 도련님. 이제 도련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그 잡것들은 싹 잊고 저와 함께 새로운 삶을 꾸려나가요. 저라면 도련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어떤 것이라도 따를 준비가 되어 있어요. 셋내는 도련님만의 것이어요. 자, 어서요. 초점 잃은 눈동자로 두 팔을 벌리며 부사를 향해 외치는 미애의 모습에 부사는 그만 새파랗게 질려 혀를 내두르고 말았습니다. 그는 몸을 일으켜 물레방앗간을 나서며 소리쳤지요. 당장 소분이 어디 있는지 고하지 않으면 나는 이 자리에서 혀를 깨물어 버릴 것이야. 그러니 어서 말하거라. 소분은 어디에 있느냐? 이렇게는 아니 된다. 이것은 일어나서는 아니 되는 일이었단 말이다. 정신을 차리거라, 미애야. 그 말과 함께 부사가 입술 바깥으로 혀를 빼어무는 신용을 하자 부사를 쫓아나오던 미애가 크게 움찔하며 바닥에 무릎을 꿇고 외쳤습니다. 아니 됩니다. 도련님. 말할게요. 말하겠습니다. 제발 옥체의 상처를 내지 마셔요. 미애는 그간 자신이 꾸민 계획과 소분의 위치를 몽땅 털어놓았습니다. 미애의 말을 모두 들은 부사는 깜짝 놀라며 몸을 돌려 선앙당을 향해 뛰어가 버렸지요. 일말의 지체나 망설임도 없이 자신을 버려두고 선앙당을 향해 달려가는 부사의 뒷모습을 본 미애는 쓰디쓴 웃음을 지으며 중얼거렸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도 도련님은 그 잡것의 안위를 걱정하시는군요. 허나 도련님은 오롯이 제가 먼저 품게 되었으니 이것으로 도련님은 영원히 저의 것이 되었습니다. 셋내는 그것으로 모든 목적을 이루었어요. 앞으로도 셋내는 영원히 도련님의 곁에 남아있겠어요. 차갑게 웃음을 뱉은 미애는 품속에 있던 금주를 꺼내들고는 물레방앗간의 대들보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잠시 후 물레방앗간에서는 둔탁한 소리가 들려왔고 이후로 미애의 인기척은 들리지 않았습니다. 한편 부사는 선앙당으로 향하는 길목에 서서 때마침 마주친 마을의 술라대원에게 간략히 사정을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일어난 마을의 사건에 관한 내막과 진범, 그리고 현재 선앙당에서 큰 화를 입었을지도 모르는 소분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주었습니다. 자신이 선앙당으로 향하는 동안 관아에 이를 알려 관졸들과 함께 와달라 부탁한 부사는 정신없이 내달려 선앙당으로 향했지요. 제발 무사히만 있어다오. 부사는 한때나마 그릇된 마음을 품어 미애에게 속아 욕심을 부린 것으로 인해 소분에게 화가 미칠 것이 견딜 수 없이 두려웠지요. 그는 달리는 동안에도 소분이 무사하기만을 빌고 또 빌었습니다. 이윽고 선앙당의 신목 앞까지 도착한 부사가 턱 밑까지 차오른 숨을 거칠게 몰아쉬며 정신없이 소분의 이름을 불러대었습니다. 소분아, 어디에 있느냐? 소분아. 자신의 부름에도 아무런 대답도 없이 쥐죽은 듯 고요하기만 한 숲속의 스산함이 부사의 심장을 옥죄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신목 뒤를 돌아서려는 바로 그때 맙소사, 이게 어찌된 일인가요? 하마터면 부사는 너무 놀라 까무러칠 뻔하였습니다. 신목의 굵은 나뭇가지들이 마치 촉수처럼 숲을 향해 뻗어나와 있었고 나뭇가지 끝에는 소분을 헤아려던 왈패 두 사람이 마치 그물에 걸린 물고기처럼 온몸이 나뭇가지에 엮여 혀를 길게 빼물고 싸늘한 주검이 되어 있었던 것이지요. 괴이하고 흉측하기 이를 데 없는 현장의 모습에 부사는 엉덩방아를 찍고 말았고 그러다 문득 저 앞에서 정신을 잃은 채 쓰러져 있는 소분을 발견하였지요. 소분아. 부사가 기어가다시피 소분을 들쳐안으며 외쳤고 잠시 후 소분은 가늘게 눈을 뜨며 정신을 차렸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하게 질려 있었지요. 부사야, 대체 이게 어찌된... 부사가 소분을 안아들며 그녀의 상태를 살펴보자 옷매무새가 조금 흐트러지긴 했지만 상처난 곳이나 험하게 다뤄진 모습은 보이질 않았습니다. 소분아, 괜찮니? 다친 곳은 아무 일도 없었던 게야? 분명 큰일을 당할 뻔하였는데 그 순간 신목이... 소분은 어지러워하면서도 몸을 일으켜 신목을 가리켰고 그 순간 신목의 주변에는 스산하고도 섬뜩한 바람이 신목과 선앙당을 휩쓸며 지나갔지요. 선앙당의 부정한 일을 저질러서 그만 신목에게 화를 당한 거야. 부사는 왈패들의 주검을 바라보며 낮게 중얼거렸고 이윽고 길목 끄트머리에서 횃불이 일렁이며 관졸들과 마을 사람들이 뛰어오는 소리와 함께 두 사람은 그만 정신을 잃고 혼절하고 말았습니다. 모든 내막을 알게 된 박첨지와 마을 사람들은 병피를 옥사에서 꺼내주며 거듭 사죄의 말을 전했습니다. 이거 참으로 미안하네. 정황도 따져보지 않고 이리도 엄한 사람에게 누명을 씌우다니. 네, 참으로 면목이 없네 그려. 약수하네만 사죄의 의미로 앞으로 자네들의 미래에 필요한 자금과 여타 지원을 내 결단코 아끼지 않음세. 박첨지와 주민들은 진심으로 사과의 뜻을 내비쳤고 다시 만나게 된 병필과 소부는 서로를 힘껏 껴안으며 뜨거운 기쁨의 눈물을 흘렸지요. 먼 발치에서 그 모습을 씁쓸하게 바라보고 있던 부사는 더 이상 자신은
그 두 사람의 곁에 있을 자격이 없다 여기게 되었습니다. 삿된 마음으로 소분을 품으려던 사실, 그리고 중마고우의 곤경에 눈을 감으려 했던 사실, 제가 데리고 있던 여종의 모함으로 두 사람에게 큰 고초를 겪게 했다는 사실까지, 그 모든 것들이 부사를 고통스럽게 했습니다. 부디 행복하길 바란다. 병필아 그리고 소분아. 부사는 병필과 소분의 진심 어린 행복을 빌며 그 길로 출가를 하여 속세를 등지고 깊은 산속의 암자로 들어가 승려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병필과 소분은 다사다난했던 마을과 사람들에게서 벗어나 박첨지가 지원해준 금전과 인맥을 이용하여 강원도의 깊은 산골 외딴 곳에 새로운 터전을 잡고는 그곳에서 조촐하게 혼례를 올리고 서로를 위하며 조용히 살아갔지요. 한편 미애가 눈을 감았던 물레방앗간에는 꽃잎이 아주 새빨간 들꽃이 하나 피어올랐는데 아주 먼 훗날 속세를 등진 부사가 눈을 감을 무렵 그가 지내던 암자에는 이 들꽃과 똑 닮은 꽃들이 암자의 주변을 붉게 물들여 수놓았다고 전해지며 그 뿌리가 참으로 깊고 깊어 어지간한 장정들이 뿌리를 뽑으려 해도 쉽지가 않았기에 사람들은 이 새빨간 꽃을 두고 혈루아라 불렀다는 후문이 옵니다. 낭독해드린 이야기가 선비님들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 야담상회를 응원해 주셔요. 늘 잊지 않고 야담상회를 찾아주시는 여러분들 시청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